재수없게 아침부터 정승이야. 네 힘이 죽었다고 내 귀한 아들 굶길 작정이야? 친정엄마의 발인이 채 끝나지도 않은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위로는커녕 제 뺨을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뺨을 맞는 순간 식탁에 앉아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길로 앞치마를 집어던지고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제 뺨을 때리며 폐악을 부리던 시어머니는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1년 동안 시댁 식구들과 제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림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어요.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에 남편의 아침상을 미리 차려야만 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남편이 저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를 언제 건넸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와 대기업에 들어간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저를 집에 묶어두려고 했어요. 저 역시 같은 학교 출신이었지만 시어머니의 강력한 요구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밥상을 차려 올리자 남편이 한 숟갈 뜨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시어머니가 숟가락으로 식탁을 탁 쳤습니다. 너는 5년이 지나도 우리 아들 입맛 하나 못 맞추냐?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떨림을 들키면 안 됐어요.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양복 재킷을 걸칠 때까지 저는 식탁 옆에 서서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현관을 나서고 시어머니마저 안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그제야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황태자국 한 그릇이 저를 위해 남아 있었죠. 휴대폰 진동이 울린 건 그때였어요. 화면에 친정엄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연아, 엄마야.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우리 딸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엄마는 작년부터 폐가 좋지 않아 병원을 들락거리셨습니다. 홀로 저를 키운 엄마는 평생을 식당에서 일하며 폐가 망가지셨죠. 저는 결혼하고 5년 동안 엄마를 제대로 찾아본 적이 손에 꼽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 방문을 그렇게 싫어하셨거든요. 서연아, 이번 주말에 엄마 얼굴 한번 보러 오면 안 될까? 엄마, 내가 어떻게든 시간 내볼게. 그래,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는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어요.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해졌지만 저는 곧장 청소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카펫에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불호령을 내리셨거든요.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시며 큰 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애미야, 환절기인데 우리 아들 몸보신을 시켜야지. 오늘 저녁은 삼계탕이다. 닭은 토종닭으로, 인삼은 육년근으로, 대추는 무조건 보온대추로 사오거라.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토종닭의 배를 가르고 찹쌀과 인삼, 마늘, 대추를 차곡차곡 채워 넣었습니다. 큰 솥에 닭을 안치고 약불에 푹 고아야 했죠.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가스불 앞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 어디선가 제 휴대폰 진동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닭이 넘칠까봐 소뚜껑을 잡고 있느라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진동 소리는 한참을 울리다 멈추더니 다시 울리고 또 멈추고를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이렇게 전화를 해대?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제 휴대폰을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누구 전화예요? 별거 아니다. 너는 삼계탕이나 똑바로 끓여.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삼계탕이 완성되었어요.
저는 뚝배기에 정성껏 옮겨 담고 부추 겉절이와 김치를 곁들여 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해 식탁에 앉을 때까지 저는 설거지며 화장실 청소까지 하느라 한 번도 휴대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삼계탕을 뜨기 시작했을 때 저는 비로소 거실 소파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부재중 전화 17통. 발신자는 모두 같은 곳, 엄마가 계시는 병원이었죠. 손가락이 굳어 화면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 별거 아닐 거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간호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려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왜 빨리 안 오세요? 어머님이 오후 1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식탁에서는 남편이 닭다리를 뜯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삼계탕 국물을 떠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에 가버리면 아들 먹일 삼계탕 끓일 사람이 없었기에 그 사실을 숨겼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병원 영안실에 도착해 흰 천을 들추는 순간 엄마는 차가운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의 마지막 전화에 담긴 떨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자꾸 맴돌았습니다. 이번 주말이라도 와달라고 하셨던 그 말이.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조문 첫날 잠깐 얼굴만 비추고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발걸음도 하지 않으셨죠. 저는 사흘 동안 혼자 빈소를 지켰습니다. 엄마가 평생 일하시던 식당의 동료분들 몇 분만이 자리를 채워주셨을 뿐이었어요.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너 언제까지 그러고 누워있을 거야?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아들 출근해야 하는데 아침은 누가 차리니? 어머니, 저 좀 쉴게요. 하루만요. 친정엄마 죽은 게 무슨 벼슬이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는 어쩔 수 없이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머리도 멍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된장국 그릇을 식탁으로 옮기던 그 순간 손이 미끄러졌어요. 뚝배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제 발등 위로 쏟아졌어요. 피부가 벌겋게 부풀어 오르는 게 보였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재수없게 아침부터 청승은 네 애미 죽었다고 우리 아들까지 굶길 생각이야? 저는 비틀거리며 식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남편은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남편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발등의 화상도 뺨의 얼얼함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대신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차린 밥상. 5년 동안 시어머니 잔소리에 죄송하다며 숙였던 머리. 5년 동안 남편의 술주정을 받아내며 끓여댔던 해장국.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저 이 집 나갈게요. 뭐가 어째? 이혼할 거예요. 남편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6개월 전부터 제가 몰래 작성해 두었던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끊임없는 술자리와 시어머니의 폭언, 친정 방문 금지. 언젠가는 이날이 올 거라 직감했었나 봐요. 저는 서류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장 찍어. 서류를 식탁에 올려놓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서류를 남편의 가슴팍에 던지듯 밀어 넣었습니다. 도장 안 찍을 거면 법원에서 봐.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너 인연 어디서 감히? 어머니, 다시는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저는 외투 한 벌만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고함이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뺨에는 손자국이 뻘겋게 남아 있었고 발등에는 화상 자국이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빛만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또렷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친정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한마디가 자꾸 떠올랐어요. 이번 주말이라도 와달라고 하셨던 엄마. 저는 끝내 엄마의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친정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엄마의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흘렀어요. 저는 친정집을 정리해 작은 원룸으로 옮기고 작은 무역회사 격리로 취직해 새로운 일상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사는 삶은 그 어떤 것보다 달콤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 밥상을 차리지 않아도 되었고 남편의 술 냄새를 맡으며 잠들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길 회사 로비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한가운데 낯익은 뒷모습 하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거든요. 회색 한복 저고리에 쪽진 머리. 전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다가 저는 곧장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1년 사이 폭삭 늙은 얼굴이었어요. 서연아, 살려다오. 우리 민환이 좀 살려줘. 로비를 지나던 직장 동료들이 슬슬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못 일어난다. 네가 살려준다고 할 때까지 못 일어나. 시어머니가 제 발목을 두 손으로 와락 붙잡았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며 옆으로 한 발짝 물러났지만 시어머니의 소나기는 의외로 억셌습니다. 우리 민환이가 죽게 생겼어. 너밖에 살릴 사람이 없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환이가 간이 다 망가져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 당장 이식 안 하면 사흘도 못 산다는구나. 저는 팔짱을 꼈어요.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요? 병원에서 가족들 다 검사해봤는데 너만 맞다는구나. 너만 우리 민환이를 살릴 수 있어. 저는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가족이라뇨.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살려달란요. 어머니, 저 그 사람하고 남남이에요. 안다, 안다. 그래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잖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사 임원 한 분이 멀리서 저를 흘금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일단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간다고만 해라. 병원 가서 한 번만 우리 민환이 얼굴 보고 결정해다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가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회사 앞에서 며칠이고 진을 칠 게 뻔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시어머니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흐느끼며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민환이가 네 이름을 부르더라.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다고.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 다 후회한다더라. 너한테 잘못한 것이 너무 많다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1년이 지나도 한결같았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민환이 누워있는 침대가 보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팔에는 굵은 주삿바늘이 여러 개 꽂혀 있었어요. 평소 그렇게 깔끔하게 빗어넘기던 머리도 헝클어진 채였고 누렇게 뜬 피부는 황달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박민환을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술이 결국 사람을 잡았네. 시어머니가 옆에서 또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았지? 우리 미나니가 저렇게 됐다. 의사 선생님 좀 만나고 싶어요. 그래, 그래. 의사가 너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저는 간호사실로 가서 담당 의사를 찾았습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30 후반쯤 보이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의사였습니다. 명찰에는 강민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민호 환자 보호자분 되시나요? 아니요, 전 부인입니다. 민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간이식 적합자라고 하셔서 왔어요. 그러시군요. 잠시 진료실에서 말씀 나누시죠. 진료실은 좁고 조용했습니다. 민호가 의자를 꺼냈고 저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박민원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급성 간부전으로 이식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민호가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직업 윤리와 양심 사이에서 무언가를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족 검사는 보통 5분 정도 받으십니다. 부모님, 형제, 그리고 배우자. 네. 사실은 어머님도 검사 결과상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십니다. 오히려 어머님 쪽이 적합도가 더 높게 나왔어요.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적합하지 않다고.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본인은 절대 수술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왜요? 아들을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안 한다고요? 민호가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깊은 고민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배에 흉터가 남는 게 싫고 늙어서 한쪽 간으로 사는 게 고생스러우실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전 며느님이 검사 받았을 때 적합 판정이 났던 기록을 가져오라고 하셨고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 분명히 어머님께서 하신 거 맞나요? 의사로서 환자 보호자의 말을 이렇게 옮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자기 의지로 결정하셔야 할 일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쪽이 명백히 더 적합한데 다른 쪽이 강요받고 있다면 저로서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서 답을 드려야죠. 진료실 문을 나오는 순간 1년 전 친정엄마의 임종을 맞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삼계탕 그릇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그 얼굴. 엄마의 부재중 전화 17통을 무시했던 그 손. 그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 배에 흉터 남기가 싫다는 이유로 제 배를 가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거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사가 뭘 하더냐? 수술할 수 있다지?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녹음 앱을 눌렀어요.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고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래, 뭐든 물어봐라. 어머니는 왜 검사 안 받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풀어졌어요. 나야, 늙어서 안 맞는다고 하더라. 어머니가 더 적합하다고 하던데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누가 그러더냐? 누가 그랬는지가 중요해요, 어머니? 사실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는 너는 며느리였잖아. 며느리가 시댁 일에 나서야지. 저 그 사람하고 이혼한 지 1년 됐어요. 며느리 아니에요. 한 번 며느리는 영원한 며느리야. 그것이 우리 집 법도다. 어머니, 흉터 남기 싫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싫다. 누가 늙은이 배를 갈라? 너 같은 젊은 것이 배 갈라야지. 너는 흉터 좀 남으면 어떠냐? 어차피 시집도 다시 못 갈 텐데.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녹음 앱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해야 한다고요? 네가 우리 민환이한테 간을 떼줘야 한다고. 너 같은 며느리가 시집살이 좀 했다고 도망갔으니 그 빚이라도 갚아야 할 거 아니냐? 지나가던 환자 보호자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왜? 저 수술 안 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어머니 배에 흉터 남기 싫으시다면서요. 제 배에는 남아도 되나요? 너 인연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을 살리고 싶으시면 어머니가 살리세요. 저는 그 사람한테 줄 간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 이러고도 사람이냐? 천벌 받으려? 천벌은 어머니가 받으셔야죠. 1년 전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전화 끊으신 거 잊으신 건 아니죠? 시어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그 일 잊은 적 없어요. 어머니도 잊지 마세요, 평생. 저는 등을 돌려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과 욕설이 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정문을 빠져나오다가 가을 햇살이 제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20분짜리 파일이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에 이름을 붙여 저장했어요. 증거 1번.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 하단에 핀 국화꽃이 노랗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나 아닌 누구를 위해서 살지 않을 거야.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힘을 실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머리카락을 가볍게 들어올렸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5년의 결혼 생활과 1년의 이혼 생활을 곰곰이 되짚어 봤습니다. 회사 격리로 받는 월급은 원룸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대로 30년, 40년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엄마가 평생 식당에서 일하시며 모은 돈으로 키워낸 딸이 남의 회사에서 숫자나 두드리며 한평생을 보내는 건 엄마에게도 죄송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친정엄마가 쓰시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이혼 후 친정집을 정리하면서도 차마 손대지 못한 공간이었습니다. 엄마의 옷장 깊숙한 곳에 손을 넣자 낡은 보자기 하나가 잡혔습니다. 매듭을 풀자 누런 일기장 한 권과 도장 주머니가 나왔어요.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엄마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며 받은 일당을 한 푼도 빠짐없이 적어두셨어요. 그 옆에는 짧은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서연이 운동화 사주었다. 오늘 서연이 학원비 보냈다. 서연이 시집 갈 때 보태려고 적금 부었다. 저는 일기장을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도장 주머니 안에는 엄마 명의의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10,000원 단위까지 적힌 액수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위해 돈을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 이 돈 헛되이 안 쓸게요. 꼭 일어설게. 저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상사가 만류했지만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돈과 박민환에게 받아낸 위자료를 합치니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작게라도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친정집 주방에 틀어박혔어요. 5년의 시집살이 동안 까다로운 시어머니의 입맛을 맞추느라 익혔던 모든 음식을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묵은지 김치찌개, 황태보양탕.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도 트집을 잡으며 가르쳤던 음식들이 이제는 제 손에서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만은 않았네. 저는 노트에 레시피를 정리했어요. 소금은 몇 그램, 마늘은 몇 알, 끓이는 시간은 몇 분. 매일 같은 음식을 끓이고 또 끓이며 가장 맛있는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문제는 사업 컨셉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어요. 엄마의 집밥, 그것밖에 없어. 요즘 1인 가구가 늘면서 집밥이 그리운 사람이 많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이 손쉽게 데워 먹을 수 있으면서도 엄마가 끓여주신 것 같은 깊은 맛이 나는 밀키트. 저는 그 컨셉으로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시장을 돌며 좋은 식재료를 찾았고, 밤에는 친정집 주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시제품을 다듬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손목은 시큰거렸지만 마음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시제품 5가지가 완성되었어요. 저는 작은 캐리어에 시제품을 담아 동네 마트와 반찬 가게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마트의 사장님은 캐리어를 열기도 전에 저를 내쫓았어요. 아주머니, 그런 거 하루에도 10명씩 와요. 가져가세요. 한 번만 맛이라도 봐주세요. 시간 없다니까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가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전박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제야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저는 발품을 더 팔았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 거리의 동네까지 찾아가 가게 문을 두드렸어요. 하루에 20군데를 돌아도 명함 한 장 받아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친정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엄마 통장의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업은커녕 월세도 못 낼 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지역 푸드 박람회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부스 참가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저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박람회 당일 새벽부터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시제품을 담은 아이스박스를 양손에 들고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배정받은 부스를 보고 저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어요. 행사장 가장구석, 화장실 옆 통로에 작은 테이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누가 와줄까? 저는 그래도 정성껏 부스를 꾸몄어요. 흰 식탁보를 깔고 시제품을 가지런히 진열한 뒤 작은 시식 접시를 준비했습니다. 엄마의 집밥이라고 적힌 작은 팻말도 세워두었습니다. 박람회가 시작되고 2시간이 지났지만 제 부스 앞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옆 통로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하지? 오후가 되자 비가 더 거세졌고 행사장 안의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는 멍하니 시계만 바라봤어요. 마감 1시간 전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식용으로 차려둔 음식을 정리하던 그때였어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 혹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회색 카디건에 청바지 차림의 남자가 제 부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봤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지만 분명 강민호였어요. 박민원 환자분 보호자분 아니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서 만나니 반갑네요. 사업하셨어요? 네, 작게 시작해 보려고요. 민호가 부스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엄마의 집밥이라 이름이 좋네요. 별거 아니에요. 시식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접시에 갈비찜과 간장게장, 그리고 따뜻하게 데운 황태 보양탕을 조금씩 담아 건넸습니다. 민호가 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씹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끓여주시던 갈비찜 맛이에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호가 이번에는 간장게장에 손을 댔어요. 게장 한 점을 밥 위에 올려놓고 한 입 넣었습니다. 이게 밀키트라고요? 네, 집에서 데우기만 하면 바로 드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민호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지호야, 너 지금 어디야? 시간 되면 푸드 박람회로 좀 와봐. 빨리. 전화를 끊은 민호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제 동생이에요. 대형 유통회사 기획팀에 있어요. 이건 진짜 동생이 봐야 할 맛이에요. 정말요?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음식 맛 하나는 까다로운 사람인데 이 정도면 동생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30분쯤 지났을 때 우산을 접으며 한 남자가 부스 앞에 섰습니다. 민호와 닮은 듯 하면서도 좀 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형, 뭔데 이렇게 급하게 불러? 인사해. 이쪽은 내 환자분 보호자셨던 이서연 사장님. 사업 시작하셨대. 안녕하세요. 강지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호가 부스를 한번 훑어봤어요. 부스 위치는 별로네. 그러니까 빨리 와보라고 한 거지. 일단 이거 먹어봐. 지호가 갈비찜을 한 점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표정의 변화를 살피는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게장을 맛보고 그 다음으로 보양탕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지호의 눈빛이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변했어요. 사장님, 이 레시피 어디서 배우셨어요? 시집살이 5년 동안 시어머니께 배웠어요. 워낙 까다로우셔서 같은 음식을 100번도 더 만들었거든요. 단가는 어느 정도 잡으셨어요? 1인분 기준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로 생각하고 있어요. 식재료 원가는 30% 정도 잡았고요. 마진이 너무 박한데요? 처음이니까 박리담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이 정도 퀄리티면 프리미엄으로 가야죠. 1인분 15,000원, 2인분 세트 28,000원으로 잡고 패키징을 고급스럽게 가는 게 맞아요. 저는 지호의 말에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 가격에 사람들이 사 먹을까요? 사장님, 요즘 1인 가구들이 가장 갈증을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손맛이에요. 가격이 비싸도 그 맛만 보장된다면 사요. 민호가 옆에서 빙그레 웃고 있었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려도 될까요? 아, 네, 말씀하세요. 저랑 같이 일하시죠. 네? 제가 유통과 마케팅을 맡고 사장님은 레시피 개발과 품질 관리에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회사 지분은 7대3 정도로 제안드리고 싶어요. 사장님이 7, 제가 3. 그렇게까지요?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는 그 컨텐츠 시장에 풀어놓는 역할만 잘하면 됩니다. 민호가 옆에서 부드럽게 거들었어요. 너무 갑자기라 부담스러우시면 며칠 생각해 보셔도 돼요. 다만 이 동생이 음식 보는 눈은 확실해요. 동생이 이렇게 먼저 나서는 거 처음 봐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자본금이 정말 얼마 안 돼요.
엄마가 남겨주신 돈하고 위자료 합쳐서 그게 전부예요. 자본은 제가 어느 정도 끌어올 수 있어요. 엔젤 투자자 몇 분이랑 친분이 있거든요. 사장님은 레시피와 시간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랑 일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라서 같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5년 시집살이로 다져진 손맛, 이런 거 돈 주고도 못 사요. 저는 시제품을 담아두었던 아이스박스를 내려다 봤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박람회장 구석에서 비를 맞으며 사라질 뻔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손을 뻗어 그 손을 맞잡았어요. 지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봤어요. 제가 보증인이 되어드릴게요. 우리 동생 일에서는 깐깐하지만 사람 배신할 사람은 아니에요. 선생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게 없어요. 사장님 음식이 좋은 거지. 박람회장 마감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주호가 옆에서 자연스럽게 부스를 함께 정리했고, 민호는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들어주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그쳐 있었어요. 박람회장 앞 주차장 위로 비온 뒤에 맑은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에 정식으로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계약서랑 사업계획서 준비해서 가져갈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직 그런 사람도 아닌데요. 곧 그렇게 되실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이 차에 오르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야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비겐 하늘 사이로 옅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저는 시제품 캐리어를 끌고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지호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한 달 뒤, 저희는 강남의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었습니다. 직원이라고는 저와 지호, 그리고 지호가 데려온 마케팅 담당 직원 한 명이 전부였지만, 사무실 한쪽 벽에 회사 로고가 붙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의 집밥, 손글씨 느낌의 따뜻한 글자였어요. 지호는 일을 추진하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부터 시장조사 보고서를 들고 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누나, 우리 타깃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1인 가구예요. 자취하면서도 인스타그램에 음식 사진 올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요. 그럼 패키지를 더 신경 써야겠네. 맞아요.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식재료 검수와 레시피 표준화에 몰두했고, 지호는 패키지 디자인과 유통망 확보에 매진했습니다. 지호의 친구라는 디자이너가 들고 온 패키지 시안을 보고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지색 크라프트지 박스에 손글씨 느낌의 로고, 그리고 작은 손편지 카드까지. 마치 엄마가 시집간 딸에게 보낸 택배 같은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예쁘다. 누나가 추구하는 컨셉을 가장 잘 살린 디자인이에요. 런칭 첫 상품은 5가지로 정했습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묵은지 김치찌개, 황태보양탕,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트집 잡던 된장찌개. 특히 된장찌개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메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댁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라며 자랑하던 그 된장찌개를 저는 5년 동안 100번 넘게 끓이며 완벽하게 익혀두었거든요. 누나, 이 된장찌개 진짜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이 나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건데, 멸치, 다시마 우려낸 물에 된장 풀고 물을 미리 볶는 거야. 물을 볶으면 단맛이 깊어지거든. 그 시어머니 지독한 분이시긴 했지만 음식 하나는 잘하셨네요. 그러게, 인생이 참. 런칭 일주일 전, 지호는 SNS 인플루언서 5명에게 시제품을 보냈습니다. 음식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로 신중하게 골랐다고 했어요. 런칭 당일 자정, 저는 지호와 사무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새벽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오픈 시간이 다가오자
가슴이 두근거려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안 사면 어떡하지? 누나, 첫날부터 잘 되긴 어려워요. 일주일은 봐야 해요. 자정에 온라인몰이 오픈됐어요. 처음 한 시간 동안은 주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봐, 나 안 사잖아. 누나, 새벽 1시예요. 다들 자고 있을 시간이라고요. 다음날 아침 8시, 지호가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누나, 이거 봐요. 지호의 휴대폰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밤사이 한 인플루언서가 우리 된장찌개 밀키트를 시식한 영상을 올렸는데 새벽 사이 100만 조회수를 넘긴 겁니다. 영상 속 인플루언서는 한 숟갈 떠먹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엄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에요. 진짜. 댓글창은 폭발했어요. 링크 어디에요? 지금 바로 사러 가요. 저도 엄마 보고 싶어졌어요. 오전 10시가 지나자 주문량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초도 물량 1000세트가 모두 동이 났어요. 저녁 6시, 지호가 모니터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누나, 일주일치 물량이 하루 만에 다 나갔어요. 진짜?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호가 곧장 식자재 추가 발주를 넣었고 저는 추가 생산을 위해 친정집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친정집 주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새우며 음식을 만들었어요. 다음날 지호가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저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더 이상 친정집에서는 안 돼요. 공유 주방을 알아봤어요. 일주일 만에 저는 강남 외곽의 대형 공유 주방으로 작업실을 옮겼습니다. 조리 보조 직원도 3명을 채용했어요. 다들 손맛이 있는 4, 50대 여성분들이었는데 가정에서 음식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라 손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직원분들에게 레시피를 가르치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르칠 때 항상 호통과 한숨으로 알려주셨거든요. 저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이모님, 마늘은 이렇게 칼등으로 살짝 으깨주시면 향이 더 잘 살아요. 사장님,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한 팀이잖아요. 직원분들은 저를 사장님이라 불렀고 그 호칭에 저는 매번 어색해하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SNS에 익명으로 짧은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시집살이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 식성에 맞춰 음식을 했던 이야기, 친정엄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이야기, 이혼 후 빈손으로 다시 일어선 이야기,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저의 진심이 담긴 글들이었습니다. 그 글들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의 스토리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집밥이 단순한 밀키트가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이 담긴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런칭 2달 만에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독점 입점을 제안해 왔습니다. 지호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그쪽 담당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저희 쪽에 독점으로 들어오시면 메인 페이지에 한 달간 배너 노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는 자체 온라인몰을 유지하면서 기사에서 전용 상품 라인을 별도로 공급하는 방식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처음 들어보는 제안인데요. 저희 브랜드의 가치가 단일 채널에 종속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귀사 전용 라인은 다른 곳에서 절대 살 수 없게 보장해드리죠. 협상은 지호의 제안대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틀 뒤에는 대형마트와의 전국 매장 납품 계약까지 성사됐습니다. 지호의 협상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런칭 4개월째 접어들자 매출이 월 5억을 넘어섰고 6개월째에는 월 매출이 10억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 딸이 이만큼 컸어요. 민호는 바쁜 의사생활 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작업실에 들렀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이었지만 흰 가운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하셨어요. 오늘은 좀 한가했어요.
다행이네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민호는 들고 온 봉지에서 식재료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좋은 다시마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와, 이거 진짜 좋은 거네. 저는 어느새 민호와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반말이 섞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민호가 먼저 편하게 부르자고 했거든요. 민호와 함께 작업실 안쪽 작은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현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뭔데? 그때 병원에서 정말 단호하게 거절하셨잖아요. 후회 안 해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그때 만약 수술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다행이에요, 정말로. 민호 씨가 그날 진실 말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도 그 사람들 발밑에 있었을 거야.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야. 은혜라기보다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환자보다 가족이 더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민호의 그 말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보호자의 사적인 발언을 옮긴다는 건 직업적으로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민호는 자신의 안위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쪽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런칭 6개월이 되던 날, 저는 엄마의 이름을 딴 작은 요리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순영 요리연구소. 엄마의 본명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보육원 아이들과 독거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했습니다. 한 끼에 그치지 않는 따뜻한 한 끼.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가장 기뻐하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락 첫 배달날 한 할머니가 도시락을 받으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도 자네같이 좋은 사람으로 컸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 저도 어머님 같은 분 보면 우리 엄마 생각나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주호가 회사의 인지도를 위해 한두 번은 응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저는 한 경제 전문지의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사장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박람회장 구석부스에서 비 맞으며 짐 싸던 순간이요. 그때 강민호 선생님이 절 발견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사업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돌아가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식당에서 일하시며 모은 쌈짓돈으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집밥의 따뜻함을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실린 잡지 표지에는 흰 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호가 그 잡지를 들고 와 사무실에 액자로 걸어두었어요. 누나, 이제 시작이에요. 더 큰 그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5년 전 시댁에서 새벽마다 일어나 해장국을 끓이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또렷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 명의 사업가였습니다. 밤늦은 시간 사무실에 혼자 남아 다음 분기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다가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 야경을 바라보는데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휴대폰 화면을 켜자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아요. 저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마무리하고 들어갈게. 사무실 전등을 끄고 가방을 챙기는 손이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 야경을 바라보는데 1년 전 친정집 현관에 주저앉아 울던 제 모습이 거짓말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브랜드 런칭 1주년이 되던 날 아침, 저는 흰 정장에 앞치마를 두르고 1호점 매장 앞에 섰습니다. 매장 위치는 강북 핵심 상권의 사거리,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자리였습니다. 지호가 6개월에 걸쳐 알아본 자리였고, 권리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곳이었어요. 진짜 오늘이네. 누나, 떨려요? 솔직히 떨려.
오픈 시간 1시간 전부터 매장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30분 전이 되자 줄이 골목 끝까지 늘어섰어요. 저는 매장 안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다가 창밖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호야, 저 사람들 다 우리 손님이야? 그럼요. 누구를 보러 왔겠어요? 오픈 시간이 되어 매장 문을 열자 사람들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서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렸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사장님 만나러 왔어요. 어머나,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이야기 듣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우리 엄마도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 손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밀키트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바로 데워 즉석에서 드실 수 있는 즉석 한정식도 판매했습니다. 5가지 반찬과 따뜻한 국, 그리고 갓 지은 돌솥밥 한 상이 15,000원이었어요. 오픈 첫날부터 즉석 한정식은 점심시간 1시간 만에 100그릇이 모두 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매장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지호가 직원들에게 무전기로 지시하는 모습이 무슨 큰 행사장 진행요원 같았습니다. 저는 매장 한쪽 구석에 잠시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엄마 딸이 이만큼 컸어. 오픈 첫날 매출은 4천만 원이었어요. 지호도 저도 그 숫자를 보고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매장의 대성공으로 일주일 만에 강남 한복판에 2호점 부지를 확정지었어요. 2호점 자리는 1호점보다 더 큰 규모였고 인테리어 컨셉도 좀 더 고급스럽게 잡았습니다. 지호가 가져온 인테리어 시안을 보고 저는 감탄했어요. 목재와 한지를 활용한 따뜻한 분위기에 한쪽 벽에는 엄마의 일기장 글귀를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지호야, 너 진짜 천재야. 누나가 좋은 컨텐츠를 가졌으니까 디자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2호점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된 지 보름째 되던 오후였어요. 저는 현장 감독을 위해 2호점에 나가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인부들이 천장 마감재를 시공하고 있었고, 저는 한쪽에서 도면을 펼쳐놓고 디자이너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카운터 위치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입구 쪽 동선이 너무 좁아져서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매장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다시 도면을 들여다봤어요. 차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박민환과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박민환은 양복을 빼입고 있었습니다. 병색이 짙던 1년 전 모습은 흔적도 없었고 오히려 더 뻔뻔하고 혈색 좋은 얼굴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그 옆에 굽은 허리를 짚고 서 있었어요. 1년 사이 폭삭 늙은 얼굴, 푸석한 피부, 그리고 한쪽 손에 든 지팡이. 어떻게 오셨어요? 박민환이 입꼬리를 비틀며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잘 지냈어? 사장님 되셨다며요? 무슨 용건이세요? 전 시어머니가 휘청거리며 매장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야, 너 때문에 내가 평생 이렇게 살게 됐다. 어머니라고 부를 사이도 아니니까 이름으로 부를게요. 김순옥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인연? 어디서 시어른 이름을? 시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죠. 박민환이 끼어들었어요. 자자, 예정 생각해서 그러지 마.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나가주세요. 잠깐만 들어봐. 너한테도 좋은 얘기야. 박민환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슬쩍 봤어요. 2호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너한테 있어? 알아보면 다 나오지. 사장이 누군지, 임대료가 얼마인지, 한 달 매출이 얼마인지.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할게. 우리 부부가 결혼 생활 5년 했잖아. 너 이혼할 때 받아간 유자료, 그게 다 우리 공동재산에서 나온 거야. 그 돈으로 사업 차렸으니 이 매장 지분의 절반은 내 거야. 저는 한참 동안 박민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래. 우리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위자료는 네가 외도하고 폭언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었어. 그리고 이혼한 지 1년 지났어. 무슨 공동재산 운운이야? 어쨌든 그 돈이 시작 자본이었잖아. 그거 부정 못하지? 부정 안 해. 그래서 너한테 돌려줄 게 한 푼도 없다는 말이야.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내리쳤어요. 야, 이년아. 너 그 밀키트인지 뭔지 그거 다 내 레시피로 하잖아. 내가 시집 와서부터 평생 만들던 우리 집 비법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갈비찜, 된장찌개, 게장. 다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잖아. 그걸 가지고 사업한다는 게 도둑질이지 뭐니. 김순옥 씨, 그 레시피들 다 제가 직접 수정하고 보완한 거예요. 시댁에서 만들던 것과 지금 우리 제품은 완전히 달라요. 아니, 그래도 뿌리는 우리 집안 거지, 안 그래? 어머니 말씀이 맞지. 너 양심 있으면 어머님한테 상표권 하나는 넘겨야 할 거 아니야. 상표권을 넘기라고? 안 넘기면 표절로 고소할 거다. 두고 봐. 저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5년 시집살이 동안 단 한 번도 손에 물 묻히지 않으셨던 김순옥 씨.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시면서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호통만 치셨던 그분. 그분이 지금 저에게 자기 비법 레시피라며 상표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김순옥 씨, 5년 동안 저랑 같이 살면서 직접 음식 만드신 적이 있으세요? 뭐? 한 번이라도 칼 들고 무 깎으신 적, 한 번이라도 도마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건 며느리가 할 일이니까. 그러시죠? 며느리가 할 일이니까 저 혼자 했죠. 그런데 무슨 비법 레시피가 김순옥 씨 거예요? 시끄러워. 어머니 모욕하지 마. 박민환, 너도 한마디 할게. 너는 5년 동안 매일 새벽에 술 마시고 들어왔지? 회사 카드로 룸사롱 같은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박민환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풀어졌습니다. 옛날 일 가지고 뭐 그래? 옛날 일이 아니야. 너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잖아.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야, 서연아. 옛날 정도 있고 우리 미나니가 너한테 잘못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매장 지분 절반 말고 한 30%만이라도. 응? 김순옥 씨, 작년 병원에서 했던 말 기억나세요? 뭐? 흉터 남기 싫으니까 며느리가 대신 간 떼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던 그 말이요. 그 말 잊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저 그날 다 녹음했어요. 김순옥 씨 음성 그대로 다 녹음돼 있어요. 박민환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다. 그런 적 없어. 전현이 거짓말하는 거야. 들어볼래요? 지금 들려드릴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려는 듯한 신용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어요. 그만. 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두 분 다 잘 들으세요. 우리 매장 집은 단 1원도 못 줘요. 상표권 넘기라고요? 고소하실 거면 하세요. 저는 그쪽이 가져올 증거보다 훨씬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너 인연 두고 봐. 두고 보세요. 누가 더 잘 사는지.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휘청거리며 박민환에게 기댔어요. 너 이러고도 잘 되나 두고 봐라. 천벌 받으련? 천벌은 1년 전 김순옥 씨가 받으셨어야죠. 우리 엄마 임종 못 보게 하신 그날에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박민환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매장 밖으로 나갔어요. 세단 안으로 들어가기 전 박민환이 매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봤어요.
증오와 탐욕이 가득한 눈빛. 저는 그 눈빛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가자 그제야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잠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들이 절대 이대로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호야,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에 잠깐 만나자. 누나,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박민환하고 김순옥 씨가 매장에 왔다 갔어. 지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뭐라고요? 매장 지분 절반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상표권으로 고소한대.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대로 안 끝낼 거야. 우리 대비해야 해. 알겠어요, 누나. 지금 바로 사무실로 가요. 형한테도 연락할게요. 전화를 끊고 매장 안을 둘러봤어요. 곧 완성될 2호점. 저와 지호가 1년 동안 피땀으로 일군 이 공간을 저 사람들에게 단 한 평도 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택시를 잡으며 저는 휴대폰 녹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증거 1번 파일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택시가 사거리를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바람에 가로수 잎사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환과 김순옥이 매장에 다녀간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작업실에 출근했어요. 새벽 작업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간 시간이 오전 9시 무렵이었습니다. 지호가 저를 보자마자 휴대폰을 들이밀었어요. 누나, 이거 봐요. 화면에는 한 맘카페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가방을 의자에 떨어뜨렸어요. 유명 밀키트 대표의 소름 돋는 실체. 뭐야 이게? 새벽에 올라온 거예요. 벌써 조회수가 10만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게시글을 눌러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박민환에 가까운 친척이라고 소개했어요. 저에 대해 적힌 내용은 도저히 사람이 쓴 글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든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수술비를 들고 도망친 악녀. 시어머니가 평생 갖고 온 비법 레시피를 훔쳐 사업을 차린 도둑년. 남편이 간이식이 절실한데 적합 판정을 받고도 등 돌린 비정한 전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게시글에는 첨부 파일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조잡하게 만든 가짜 진단서, 그리고 김순옥의 인터뷰 영상. 영상 속 김순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흉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옷을 살짝 찢어 보이며 흐느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안 비법으로 사업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정작 우리 아들은 죽어가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저는 영상을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누나, 이게 시작이에요. 지효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같은 내용의 글이 주요 커뮤니티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여성 커뮤니티, 요리 커뮤니티. 마치 미리 짜놓은 듯 한꺼번에 퍼졌어요. 오전 11시 첫 환불 요청 전화가 회사로 걸려왔습니다. 오전 12시 환불 요청이 100건을 넘었습니다. 오후 1시 우리 브랜드의 메인 유통사인 대형마트에서 일방적인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논란 종결 시까지 매대에서 모든 제품을 잠정 철수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잠정 철수? 우리 변명조차 안 들어보고요. 오후 2시 온라인 쇼핑몰들도 줄줄이 판매 중단을 통보해왔어요. 오후 3시 1호점 매장 앞에 유튜버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누군가 미리 다 짜놓은 거예요. 그 올라오는 시간도 그렇고 영상 퍼지는 속도도 정말 정교해요. 오후 4시 직원 한 명이 사직서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마케팅팀 막내였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셔서요. 괜찮아요. 부모님 마음도 이해해요. 사장님 잘못 아닌 거 아는데. 알아줘서 고마워요. 잘 지내요. 저는 사직서를 받아들고 직원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직원이 나간 뒤 저는 잠시 책상에 엎드렸어요. 누나, 잠깐만 있어줘. 잠깐만. 오후 5시 1호점 매장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어떡해요? 사람들이 매장 유리창에 계란을 던지고 있어요. 일단 매장 셔터 내리고 직원들 다 퇴근시켜요. 안전이 우선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매장 CCTV 영상을 켰습니다. 화면 속 매장 유리창에는 노란 계란 자국이 잔뜩 묻어 있었고 출입문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적힌 종이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박민환의 얼굴이 화면에 등장했어요. 말끔한 양복 차림에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습니다. 기자 앞에서 박민환은 손수건으로 눈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내가 다 가져갔어요. 저는 그저 살고 싶을 뿐인데 아내는 제 생명까지 외면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향해 헛웃음을 흘렸어요. 너 이런 연기까지 하는구나. 다음날 아침 방송에는 김순옥이 출연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스튜디오에 등장한 김순옥은 진행자 앞에서 평생 갈고 닦은 눈물 연기를 펼쳐 보였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평생 우리 시댁 어른들께 배운 손맛인데 그걸 가져가서 돈을 벌고 있어요.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 드신 음식들이군요. 며느리한테는 그 비법을 다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직원 2명이 더 사직서를 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는 거래처 5곳이 거래 중단을 통보해 왔어요. 오후에는 우리 회사에 투자한 엔젤 투자자 2명이 자금 회수를 요청해 왔습니다. 회사는 사흘 만에 파산 직전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어요.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텅 빈 책상들을 바라봤습니다. 5년 시집살이 동안 견뎌낸 모든 시간이 1년 동안 피땀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사흘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그날 밤 저는 친정집으로 돌아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또 무너질 것 같아. 울고 또 울다가 저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부어오른 눈으로 인터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민호와 지호 형제, 그리고 양복 차림의 낯선 남자 3명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문을 열었어요. 차연 씨, 괜찮아요? 민호 씨. 민호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천천히 어깨에 손을 올려주었어요. 우리가 왔어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지호가 옆에서 저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누나, 이분들은 형 친구분들이세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고요.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찬물을 끓이려고 주방으로 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호가 얼른 다가와 저를 부축해 식탁 의자에 앉혔어요. 잠깐 앉아 있어요. 차는 제가 끓일게요. 어떻게? 차 끓이는 거 정도는 의사도 할 수 있어요. 민호가 주방에서 차를 끓이는 동안 지호와 변호사들은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과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장님, 어제부터 저희가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네. 글들이 올라온 시간대, 사용된 표현 패턴, 첨부된 자료의 출처를 추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한 명의 기획자에 의해 동시에 진행된 정황이 명확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고요. 누나, 우리가 가진 카드를 다 꺼내야 해요. 가진 카드라니? 누나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요. 병원 녹취록, 그리고 누나가 시집살이 할 때 몰래 찍어두었던 그 영상들이요.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5년 시집살이 시절 저는 시어머니 폭언을 견디다 못해 어느 날 주방 한쪽 천장에 작은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매일같이 음식 가지고 트집 잡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그저 기록만 했습니다. 언젠가 이 영상이 제 결백의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 작은 희망 하나로 카메라를 켜둔 거예요. 이혼 후에도 저는 그 영상 파일을 외장하드에 차곡차곡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 공개하면 시댁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거야. 가만히 안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가야 해요. 민호가 차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서현 씨, 결정은 서현 씨가 하는 거예요. 다만 이대로 주저앉기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차향기가 코끝에 닿자 머릿속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가진 증거들로 저들을 법적으로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나요? 시어머니의 병원 녹취록은 본인 동의 없이 녹음된 것이지만 본인이 직접 발화한 내용이고 보호자 진술이라 증거 능력이 충분합니다. 시집살이 영상 역시 본인 거주지에서 본인이 설치한 것이라 합법적인 증거예요. 이 두 가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까지 확실히 걸 수 있습니다. 누나, 이건 단순히 우리 회사를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저들이 누나한테 한 짓에 대해 제대로 응징하는 일이에요. 만약 우리가 졌다면? 사장님, 저희 안 집니다. 저들이 가진 카드는 거짓말일 뿐이지만 사장님이 가진 카드는 전부 진실이니까요. 저는 변호사의 말을 한참 동안 곱씹었어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엄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평생 식당에서 일하시며 한 번도 누구에게 큰 소리치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더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평생을 누군가에 대해서 굽실거리며 살지 않겠다고. 변호사님, 가시죠. 끝까지 갑시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누나, 잘 결정했어요. 저랑 형이 끝까지 옆에 있을게요. 서현 씨, 우리가 함께 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외장하드를 꺼냈어요. 5년 시집살이의 모든 기록이 담긴 작은 검은색 하드. 저는 그 하드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상하게 든든했어요. 거실로 다시 나와 외장하드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지호가 노트북을 켜고 라이브 방송 일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채널로 긴급 라이브 방송 잡을게요. 모든 증거를 한 번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 가자. 민호가 옆에서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았어요. 거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긴급 라이브 방송 당일 오후 2시, 저는 사무실 안쪽에 마련한 임시 스튜디오 의자에 앉았어요. 검은색 정장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지호가 카메라 뒤에서 신호를 보냈어요. 누나, 10초 전이에요. 알겠어. 방송이 시작되자 실시간 시청자가 순식간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채팅창은 욕설과 응원이 뒤섞여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엄마의 집밥 대표 이사연입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와 저희 회사에 관한 거짓 소문이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자료가 떴어요. 은행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저희 회사 시작 자본은 친정 어머니께서 남기신 사망보험금 3천만 원과 식당에서 평생 모으신 적금 4천만 원, 그리고 이혼 위자료 5천만 원입니다.
출처는 모두 명확합니다. 채팅창의 분위기가 잠시 잠잠해졌어요. 이번에는 전 남편이 결혼 5년간 사용한 카드 내역입니다. 화면에 카드 명세서가 띄워졌습니다. 룸사롱, 단란주점, 호텔 결제 내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5년간 유흥업소 결제 금액 합계 1억 7천만 원입니다. 채팅창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차량 블랙박스 음성이 재생됐어요. 박민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명문대야? 우리 어머니 발끝도 못 따라가는 게? 음성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시집살이 5년 동안 시댁 주방에 설치되어 있던 홈캠 영상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소파에 누운 김순옥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입으로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야, 멸치 다시 우려라. 거기 무도 볶아야지. 화면 속 저는 새벽 2시까지 주방에 서서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수십 번 다시 만들며 비율을 조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어요. 채팅방이 폭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음성입니다. 병원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시어머니의 악쓰는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누가 늙은이 배를 갈라? 너 같은 젊은 것이 배 갈라야지. 너는 흉터 좀 남으면 어떠냐? 방송을 보던 시청자 수가 10만을 넘어 2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채팅방은 시댁 식구들의 폐륜에 분노하는 글들로 도배됐어요. 저는 누구의 비법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돈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저의 음식과 저희 회사는 모두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과 제 두 손으로 일군 것입니다. 방송을 마치고 카메라가 꺼지자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호가 천천히 박수를 쳤고 변호사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다음날 아침부터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날까지 환불을 요청하던 사람들이 사과글을 올리며 재구매에 나섰고 잠정 철수했던 마트들이 줄줄이 판매 재개를 통보해 왔어요. 오후에는 박민환의 자택과 김순옥의 거처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양복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박민환이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잡혔어요. 박민환은 일주일 만에 다니던 회사에서 직위 해제되고 곧이어 파면되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박민환은 다시 술을 입에 댔고 사흘 만에 급성 알코올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식받은 간이 빠르게 망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순옥은 박민환의 천문학적인 병원비와 저에게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길거리로 나앉은 김순옥의 모습이 한 인터넷 매체에 짧게 보도됐어요. 지팡이를 짚고 폐지더미 옆에 앉아있던 김순옥의 사진이 떠돌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잠잠했습니다. 연민도 통쾌함도 아닌 그저 담담한 마음이었어요. 지우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괜찮아. 민호가 그날 밤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현 씨, 오늘 저녁 안 먹었죠? 어떻게 알았어? 며칠째 그러잖아요. 저는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민호가 직접 만들어 온 죽 한 그릇이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천천히 회복해요. 저는 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가슴까지 퍼졌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한 달 뒤 엄마의 집밥 브랜드는 사이다 대표라는 별명을 얻으며 이전보다 3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어요. 잠정 중단됐던 2호점은 응원 화환에 둘러싸여 무사히 오픈했습니다. 오픈 첫날
매장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화환이 골목 끝까지 늘어섰습니다. 지호야, 저 화환 봐봐. 누나, 이게 다 누나 거예요. 박민아는 이식받은 간이 빠르게 망가지면서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김순옥은 폐지 줍는 신세로 거리를 떠돌며 아들의 수술비를 구걸하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전해 들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한 번 끊어낸 인연이었고 다시 돌아볼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나 밀키트 사업이 완벽한 궤도에 오르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호야, 회사 경영 전부 너한테 맡길게. 누나, 갑자기 왜요? 나는 이제 다른 걸 해보고 싶어. 어디 가시려고요? 엄마가 어릴 때 살던 시골집이 있어. 그곳에서 작은 식당 하나 해보려고. 지호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나가 결정했으면 저는 따를게요. 회사는 제가 잘 지킬게요. 저는 강원도 산골에 있는 친정 엄마의 집을 매입했습니다. 엄마가 어린 시절 뛰놀던 마당이 있는 작은 한옥이었어요. 마당을 개조해 아담한 식당으로 꾸미는데 석 달이 걸렸어요. 식당 이름은 엄마의 부엌으로 정했습니다. 하루에 세 테이블만 예약을 받았어요. 돈을 벌기 위한 식당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엄마의 부엌 개업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첫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 뚝배기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는 동안 마당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왔어? 지난 봄 저와 민호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몇 명만 모인 작은 식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하루였어요. 민호가 양손 가득 들고 온 봉지를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옆마을 할머니가 텃밭에서 따다 주셨어. 상추랑 고추, 그리고 가지. 와, 진짜 싱싱하다. 첫 손님상에 올리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채소를 받아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따라 들어와 자연스럽게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부부가 된 뒤로 민호는 병원 근무가 끝나면 시골집으로 내려와 함께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대학 병원 일을 정리하고 근처 작은 마을 보건소로 자리를 옮긴 덕분이었어요. 오늘 첫 손님은 누구야? 옆마을 이장님 부부. 식당 차리는 동안 도와주신 게 너무 많아서 첫 자리는 두 분께 드리기로 했어. 잘 생각했어. 저는 엄마가 물려주신 낡은 된장 뚝배기를 화로 위에 올렸습니다. 5년 시집살이 동안 시댁 식탁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켰던 불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한 끼를 나누기 위한 불로 바뀌어 있었어요. 된장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 나 이만큼 왔어. 이장님 부부가 마당에 들어섰어요. 저는 두 분을 마루로 안내해 정성껏 차린 한 상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무슨 잔치상이 따로 없네. 사장님, 이 된장찌개 우리 친정엄마 손맛이야. 우리 엄마 손맛이기도 해요. 식사를 마치고 두 분이 돌아가신 뒤 저와 민호는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작은 와인잔 두 개를 들고 왔어요. 첫 영업 무사히 마친 기념으로 한 잔 어때? 좋아.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잔을 부딪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박혀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별빛이었어요. 행복해? 진짜 행복해. 5년 전에 너를 처음 봤을 때 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 어떻게 달랐는데? 그때 너는 누군가의 그늘에서 숨도 못 쉬는 사람이었어. 지금은 봐. 네 빛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고 있잖아. 저는 잔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와인의 향이 입안에 부드럽게 퍼졌어요. 민호 씨가 그날 진실 말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어. 그건 너의 용기였어. 진실을 들었을 때 외면하지 않은 건 너야.
저는 민호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어요. 평상 위로 가을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부엌 쪽에서 식당 간판의 작은 등이 노랗게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의 부엌, 손글씨로 쓴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잔에 남은 와인을 천천히 마셨어요. 마당 한쪽에 심어둔 들국화가 달빛을 받아 노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민호 씨, 내일은 무슨 음식 만들까? 네가 만드는 거 다 좋아. 그럼 내일은 갈비찜으로 가자. 좋아. 저는 평상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빛 사이로 엄마의 얼굴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시집살이 동안 매일 새벽 일어나 시어머니 식성에 맞춰 음식을 만들던 그 여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던지고 빈손으로 친정집 현관에 주저앉아 울던 그 여자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지금 평상에 누워 사랑하는 사람과 별을 보는 이 사람이 진짜 이서연이었어요. 부엌 안에서는 다음날 아침을 위한 멸치 육수가 약한 불에서 천천히 우러나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마당까지 흘러나왔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아침마다 끓여주었던 그 멸치 육수 냄새와 똑같았어요. 자기 배에 흉터를 남기기 싫다고 며느리를 사지로 내몰던 시어머니, 아내의 헌신을 짓밟고도 뻔뻔하게 단물을 빨아먹으려던 전 남편. 서연은 그들의 악행을 단 하나도 잊지 않고 차곡차곡 증거로 남겨두었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진실을 세상 앞에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원도 산골 작은 한옥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엄마의 부엌이라는 따뜻한 식당을 열며 진짜 자신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에서 숨지기며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당당하게 빛나는 삶이었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부디 서연처럼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